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복당을 의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의결을 했다는 건데 용광로가 되겠다. 원팀 전략이다. 이러면서 장해찬 전 최고를 복당시켰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용광로에 오물을 투척을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쇳물이 나오겠습니까?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선택을 했죠. 그리고 탈당을 하면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배지 달고 돌아오겠다. 당의 공천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반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과연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받아들였을까?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해라, 공격해라. 그런 이제 쓰임새로 쓰기 위해서 저격수를 영입한 거다. 네, 그래서 그냥 복당시킨 것 같아요. 그럼 원팀 전략이 아니잖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성재이커님 이분들은 대선에 지금 그렇게 크게 대선에 이길 거다. 대선에서 우리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이 대선 19일 동안 잘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대선 이후에 벌어질 당권 싸움에서 좀 유리한 구조나 구도를 만들자. 거기에 이제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엔 한동훈 저격수로 아주 적절한 소모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정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어떤 원칙과 기준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또 이제 그쪽에서 공천받아 당선된 정현욱 의원 같은 경우엔 정말 한심할 거 아니에요. 보통 공당이라면은요, 그 지역에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반대를 하면은요, 복당을 안 시켜요. 그게 이제 불문율 배려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서까지 했다라는 거는 한동훈 저격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향후 당권 경쟁에 있어서 한동훈 저격용으로 영입한 거다. 맞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장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근데 한동훈 못 들어오게 알박기 한 거다. 알박기다. 혹시 들어올까 봐. 최근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물론 윤석열 출당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왜 같이 돕지 않느냐라는 게 있었거든요. 주호영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친한계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게 낫냐.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반 이재명 메시지를 계속 내지 않고 있느냐. 이게 선거운동 돕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아직도 반탄 입장이 확실한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장 소장님 같은 분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이러면 선거 패배 뒤에 이건 자명하죠. 안 도왔다는 얘기가 들을 거다. 그 부분을 한동훈 캠프도 고민 중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혹시 들어올까봐 알박기를 앞에 장해찬이라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횡단보도에 차량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걸 세게 박아놓은 거예요. 장해찬이 있는데 설마 한동훈이 들어오겠어? 뭐 이런 거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진짜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래서 박지 않았을까? 혹시나 들어올까봐 장해찬으로 쐐기를 박지 않았을까? 법무부 장관 때 내가 네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를 알고 있어. 그리고 당원 게시판 놀랄 때 한동훈 대표를 엄청나게 공격했던 장해찬을 들여오면서 아예 적금 금지. 이건 한동훈 적금 금지 명령이에요. 근데 저희 재밌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훈이 들어오면 어떨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정치력을 보인다면 장해찬 씨에게 악수하자 그러고 들어오면 정치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좁아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과자를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니다. 네. 페이스북 글 몇 줄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는 거리로 나오라. 나중에 뒷감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제발 대의를 나서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데 물론 뭐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대의를 모아서 단일 대우로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요 과자 먹으면서 라방할 때가 아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저도 친한계 한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라방 되게 안 좋다. 그치. 지금 국민의힘 특히 김문수 캠프 선대위 정말 거의 당나라돼 있고 막장이고 안 좋은데 예를 들어 차기 당권을 노리거나 차기의 대권을 노리고 하는 분이 니네 다 버리더니 꼴 좋다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안 좋다. 라방은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뭐 위기다.
잘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메시지로 내라 그랬었는데 약간 그쪽에서도 주의 깊게 듣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들어올까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제대로 지적한 거거든요. 혹시 들어올까봐 지금 장해찬을 박아놓은 겁니다. 못 들어오게. 지금 데이지님과 캔디님이 기차도 쳤어요라고 제보를 주셨는데 과자만 먹은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비판을 많이 해왔어요. 어쨌든 결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당원이라면 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선거운동을 하지 못할 만큼 본인과 뜻과 의지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어떡하겠어요.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고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정당에서 가장 큰 이벤트와 사건은요. 선거예요. 그것도 대선입니다. 자기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보이콧하는 것은 나중에 빌미를 잡힐 것 같아요. 대선 선거도 안 도와준 사람이 무슨 당대표를 하겠다고 이 프레임에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해찬 씨 때문에 오히려 더 물 건너갔지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차후에 당내에서 뭔가를 도모할 때 약간 좀 족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어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았던 신군부의 핵심 인물이죠.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 고문으로 임명을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5시간 만에 취소를 했어요. 오후에 했다가 밤에 공지를 통해서 취소됐으면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를 딱 띄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잘못됐죠. 제정신이 아니죠. 곧 5.18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5.18 민주화운동 때 특전사령관 했던 사람을 영입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것을 걸러내지 못한 그 시스템적인 문제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선거 관리 자체가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 선거가 나오는 건 계엄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란죄, 중요직무 종사자, 계엄을 했던 45년 전 그 인사를 고문으로 선거를 한다? 일단 감수성이 없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쪽 별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게 통용되니까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눈치를 그런 걸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도 안 됐으니까 못 걸러내고 왜 별이 그쪽 별이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본 거예요. 아니 근데 적어도 이 얘기를 누군가는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발표를 해놓고 나서 뒤에 수습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지금 선대위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 건가 좀 의문이긴 한데요. 그런 거 하라고 선거대책위원장도 놓고 총괄선대위원장도 놓고 본부장도 놓고 다 그러는 건데 그거 걸리지 않았다라는 게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사실 언론 보도 통해서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과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사이에서 신견전이 굉장히 심하다. 이견이 뭐 선거 전략 메시지 놓고 이견 때문에 갈등 빚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요. 이번 선거 주도권 가지고 두 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두 분이 이전에 구원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으로 같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냥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총괄지원본부장은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든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나는 내가 왜 윤재옥 말을 들어? 라고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이 이렇게 대드는 건데 이거는 좀 공적인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선대위에서 사실은 선대위 인사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석동현 변호사 탄핵심판 변호 맡았던 그리고 이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출마 지난 총선에 출마까지 했던 분인데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변호인인 최기식 변호사도 선대위 클린선거본부 공동대응단장으로 영입이 됐더라고요. 이분들의 역할 내지 이분들을 영입한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친연 어게인이라고 보고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웹툰 송곳에 나온 주옥 같은 멘트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 이분들이 서 있는 곳이 여기가 정상인 곳이에요. 자꾸 이제 저 별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석동현 변호사 우리가 볼 때는
일단 정상적인 사람 이 태양계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를 했었고 비례대표 지원했었고 윤의 변호인이었고 대변인이었고 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탄핵 심판에서 특히. 그런데 윤과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분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모셔온다? 우리는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계속 석동현 전광훈과 함께 탄핵 안 된다라고 외쳤던 분이니까 김문수 후보가 볼 때는 이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이 기본적으로 계속 역대 보면 전광훈 씨 일파가 극우 지지층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그 정도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 몰두해 있는 건데 약간 외연을 거기서 확장했다 해도 기카대가 3, 4%그 중심에 있는 후보가 지금 한때 집권 여당이었던 제2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주요 측근들을 다 그쪽 세계 약 3%의 극우에 있는 세계의 인사들을 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사실은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캠프의 인사들이 네. 윤어게인 캠프다, 맞아요. 시즌2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 쪽 몫입니까? 아니면 자통당 몫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냥 인재 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봤던 사람 데려다 쓰면 그래도 좀 옛날에 해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실수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논란될 만한 분들은 선대위에 이렇게 영입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영입을 제안을 해도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중에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화나게 많이 했어요. 해괴한 말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영입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까 같은 태양계에 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안드로메다에 사는 분들이라서 네. 그쪽에 맞는 언어를 빨리 통역을 해야 되는데 외계어는 해석이 안 돼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자신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 따라서 꼬마 민주당에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와이는 놀러 온 거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거다. 대선이 끝나면 도달가겠다. 라면서 이제 정계복귀 가능성 시사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사실 SNS 통해서 활발하게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DNA에 유전자에 정치라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가지고 이거 도저히 정치를 떠날 수가 없다. 미토콘드리아는 잊어버리지 않는군요. 네, 그건 그냥 본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은퇴가 안 되는군요. 네, 안 되는 거고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메시지를 보면 참 묘한 게 어쨌든 국민의힘의 직전까지 대선 후보 경쟁자였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하와이 망명 갔다가 돌아오시고 나서는 이재명 당선인이 대통령이 영입을 하면 뭐 통합정부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선 끝나면 국민의힘은 자중질환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홍준표만이 국민의힘을 좀 정상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은 홍준표 전 시장이 내가 내년도 지방선거 때까지 당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치를 떠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저도 정계 은퇴 탈당을 선언했을 때는 이분이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페이스북 메시지 쓰고 이런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DNA에 이게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못 떠날 것 같은 생각으로 저도 바꿨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또? 지금 겁나요? 뉴스원 단독 보도가 네. 이재명 후보 이게 홍전 시장 측 관계자 발로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초대 총리 제안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인사와 관련한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 홍 전 시장에게 총리를 제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저런 거를 얘기한 홍준표 시장 쪽 관계자도 좀 한심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인사 문제는 일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들끼리 이제 해야 될 문제를 저렇게 주위에서 떠벌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물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훌륭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판단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입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홍준표 전 후보가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거 맨 마지막 얘기가 그거거든요. 누군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정치판을 싹 다 청소하면 좋겠다.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나 굳이 여론조사에 보진 않아도 여러 상황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뭐 막걸리나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도 했고. 그런데 저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정치판을 싹 다 청소해 버려요. 뭐 민주당 청소 얘기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청소 얘기하고 청소 깨끗이 하면 제가 혹시 그 자리로 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장관에 대한 물망, 누가 뭐한다, 공공연하진 않지만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장관직은 누구누구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총리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총리는 혹시 누가 한다는 얘기가 돌아? 전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뭐 자가발전 이런 걸 통해서 총리에 관심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황상 그분들은 아닐 것 같고 이렇다 할 총리 얘기가 안 나와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일단 우클릭 통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킨다는 의미로 상징적인 총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홍준표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라면 약간 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약간 타협할 줄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이러한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손을 내밀면 어쨌든 본인들도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더 이상 정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 형식으로 좀 거부하지 않고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 그분들의 능력과 여러 가지 역할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